서울에 오고 그걸 징검다리에서 이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천방학교 출신이 초등학교 가가지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중학교 갈 나이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복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더니 사람들이 야 기술을 배워야 될 게 아니냐. 그중에 제 이웃 한 분이 옆에 있는 문화극장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파고다 여기 건물에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가 명사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근데 영사 기술을 배우게끔 해주지는 않고 포스터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경찰서장님 계시지만 제가 매일 동물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붙이는 의미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실이 안 좋아요. 제 또래도 안 되는 아이들이랑 살아가는 모습이 이상해가지고 야 여기를 벗어나는 길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니까 밤새 보면 오면 좀 무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다가 결국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한 번도 안 입어보고 교복도 한 번도 안 입어보고 교실은 단지 검정고시 치러 갈 때만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중학교 졸업장을 땄는데 먼저 땄어요. 졸업생보다. 제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아, 이 종이가 중학교 졸업장과 똑같은 거라고 보여드리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딸 거라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학을 갈 때 옛날에는 신학이 이렇게 좀 정규 과정이 아닌 것도 많았어요. 정규 과정이 아닌 신학을 제가 한 1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를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치 이제 사이버가 생겨가지고 러시아에서 사이버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그 모뎀 시대라 가지고 동영상이 안 보입니다. 그냥 켜놓고 시간만 지키고 공부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를 못 받기 때문에 숙제는 제대로 제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단초학교에서 또 독학사를 국문학을 했는데 제가 국문학을 치면은 한 2학년 과정도 끝났어요. 이제 독학사를 이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을 하나 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을 좀 지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도 하나 땄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학도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신학도 하나 땄습니다. 중심되어가는 과정을. 그래서 제가 학사가 3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3년 신학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THM이라고 이제 7년제 신학을 한 사람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THM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대학에서 그 PhD라고 이제 신학의 마지막 과정이 철학 박사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관심 가진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분명히 성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전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 논문이 흔치 않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쓰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과정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학교로 치면 이번 19일로 졸업식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저는 수료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나 그래도 다음 학기까지는 이제 논문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교복 없는 모습을 제가 하면서 소개하면서 솔직히 학생들이 응석바지들이 많잖아요. 아, 잘해주고 있는데도 괜히 불만이 나오고 말이죠. 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항의 슬픔을 서울에 와서 봤어요.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정도면 괜찮은데 학교도 다니고 뭐 저렇게 얼마나 내용일까. 저는 어려서부터 살아간 인생관 중에 하나가 물이 흘러가듯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된다.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그냥 주어진 대로 누가 나 싫어하면 피해가면 되고요. 예, 뭐 또 좋은 만남이 있으면 만나는 거 가지면 되고 이렇게 언제나 달려가고 또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늘 헌책방이지만 책을 보고 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영 선생님 만나서 좀 그렇지 않아도 이 수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또 문학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대신에 누가 그걸 설명하면 선생님처럼 받듭니다. 왜냐면 학교에 안 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어떨 땐 책을 읽어도 막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책을 좀 많이 보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복 없는 학생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장소설 비슷하게 실화적으로 글을 하나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자기 스스로 바꾸는 것이지 부모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환경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굳이 달려가면은 조금씩 성장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지만 저희 남자아이 둘이 이제 물리학 박사고요. 또 딸이 러시아에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애 셋 다 다른 데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한번 앞서가는 사람들의 가지를 잘 뻗쳐줘야 그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복 없는 학생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저는 어떤 생을 원할 때 부정적인 것은 좀 피하고 어떤 조건이 좋아졌더라도 그걸 박차고 나가는 그런 걸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워낙에 잘 긴장을 하는데도 오늘은 마음을 먹고 긴장 속에서 자유롭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작가, 특집 작가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쓰셨다고 격려를 해주셔서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양분이 될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앉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이지만 앞으로 제가 에세이스트 이 수필계에 어떤 조그만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에세이스트 김정원 교수님과 조정은 우리 주관님하고 협력해서 어떤 것이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라고 하시나요? 네, 긴장해 목소리가 에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문제 작가 특집을 하러 온다고 재작년이었나요? 한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거라고 엄마 맨날 지각하고 그러더니 문제 작가 되지 않았냐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이제 시선을 많이 받고 또 화제가 많이 되고 또 칭찬만큼 또 뭐 지적이나 뭐 비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작가로서 이렇게 한 번 좀 검증 데뷔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검증하는 시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그 정경화 선생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글을 읽으면서 아 진짜 정경화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서보다 글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필에서 작가의 캐릭터가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글을 이렇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작품 한 편 한 편을 논하기보다는 이렇게 신선하게 등장하신 이 작가님께 좀 집중해 볼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들어갑니다. 그 핑계를 제외한 네 편이 그 배경이 여행지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작가들은 그 여행지 뭐 풍경을 설명하는 그런 해설자 역할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디를 가든지 작가 그 주관이나 여행에 대한 감상도 좀 남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애들 학교 다녀고 막 이럴 때 진짜 단 하루 집 비우기도 힘들 때 막 거의 강박적으로 여행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방도 없이 1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근데 딱 거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또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아무도 나 잡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는 지금은 또 그때처럼 여행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경화 선생님이 여행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나는 그때 왜 그렇게 갔었을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경화 선생님이 그 여행을 떠나는 또 이유 그리고 여행으로서 이렇게 뭘 얻는 게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저도 원래는 여행을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옆에 우리 이현주 선생님처럼 그 삶의 신분이 저희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한동안은 그 경력 단절을 겪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여행은 그냥 꿈이었었죠. 그리고 제가 여행을 이란 단어를 일반 사람들하고는 여행을 달리 생각해요. 저는 그 업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여행 가서 기쁨을 느꼈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없고 또는 또 제가 갔더라도 저는 관광지, 유명 관광지 다니면서 여행해서 저한테는 그 어떤 감흥도 없었어요. 아름다운 도시다. 멋진 건물이 있네.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이국적인 풍경이구나. 저는 정말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 항상 돌아오는 비행기나 뭐 기차나 이런 곳에서 과연 내가 여행 속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하고 항상 질문을 해보았을 때 사실상 얻은 것이 없음으로 해서 나라는 저는 존재는 정말 드라이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란 제가 지금 요즘에 특별히 글을 쓰면서 여행을 많이 떠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또 뭐 외국어도 못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여행은 저에게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제가 잔잔한 물 웅덩이 옹달샘 같은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그 길이 생긴 거죠. 물줄기 길이 생겨서 커다란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제가 그 물에 밀려서 여행이라는 것을 혹시 떠나지 않았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시점에서 제가 여행을 떠날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시점이 우연찮게도 제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또 환경하고 정확하게 맞닥뜨려줬어요. 그래서 여행은 저에게 특별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연한 여행 정경화는 돈이 있어서 여행을 가나? 정경화는 글을 쓰기 위해서 여행을 가나?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여행은 생존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 데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행은 저한테는 그런 것이었고 여행에 가서 글을 쓰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그 아까 설명해 주신 분이 그 물 흐르듯이 산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저의 자원몽도 제 잔잔한 물 흐르는 곳에 나뭇잎 하나 띄워놓은 곳이 바로 나다. 저는 그렇게 나뭇잎처럼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물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저를 막 여행이라는 곳으로 몰았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한 것이 여행은 제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간 곳이고 그곳에서 저를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고 들어가. 저라는 사람은 보기에는 여성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조정은 주관님은 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나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틀에 박혀있는 걸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저 정경화를 내가 뭐 해줘야지 했다고 생각하셨다면 나중에는 쟤는 어디 가도 혼자서 잘 살아남을 거야. 그런 굉장히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에티엔 드 라 보엣이라고 1530년도에 태어난 프랑스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제 내면에 그 정경화란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 속에 나는 저항을 위해서 태어났나 봐. 복종이라는 건 나에게 있을 수가 없고 나에게 어떤 틀에 나를 가두려고 하면 나는 거기서 반드시 뛰쳐나오고자 하는 본능이 살아있었어요. 물론 그것에는 긍정적인 것이죠. 어떤 무조건적인 틀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인식 속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고 그 틀 속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책 속에서 저를 봤고 그 다음에 여행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바닥에 있고 솔직히 실직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인해서 제가 가장이 되면서 그곳에서 내가 과연 여기서 이 틀 속에서 남편의 그늘 아래서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찾아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면은 어떤 아래는 큰 바다가 있고 하늘은 부드럽게 펼쳐져 있는데 제가 아주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이제 한 마리 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뒤를 돌아보면 제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돌아보고서 아직까지는 이곳에 있어야 하지만 늘 알고 싶었죠. 근데 어느 순간 자식도 크고 제 남편도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순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환경도 잠깐 밀려오니까 제가 한번 날아볼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날개가 있는지 또 얼마나 멋지게 날 수 있는지 한 번도 날아본 경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제가 날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날개가 여기 길게 얘기해야 교수님? 하세요. 선생님을 위한 자격. 그래서 여기 날았습니다. 나는데 그 첫 번째가 에세이스트에다가 제 에세이를 한번 날려본 거예요.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평가가 좋아서 어머 내 날개가 멋있었나 봐. 근데 또 피드백이 또 괜찮은 거 우리 여러분 회원분들이 답장도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게 어머 내 날개가 멋있을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분들이 저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날기 시작한 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혜 주사님이 지금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럼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막 날잖아요. 근데 저의 목적은 저의 존재를 찾는 곳이 여행이었습니다. 여기 존재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하고 나고 나 여기서 왜 태어났는지 잘 몰랐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정경화구나. 특별한 철학적인 단서를 달지 않습니다. 정경화, 나를 찾는 것이고, 또 누군가 나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날아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저의 여행의 목적입니다.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던 건 사실 저는 어떤 면으로 여기만 아니면 된다는 이런 현실 도피적인 면이 좀 있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정경화 선생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했는데 이쪽은 엄청나네요. 내 얘기 괜히 했네요. 보통 이제 제가 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이렇게 미리 저희들끼리 메일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을 아는 상태에서 사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피드백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처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즉각에서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저는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지금의 나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제 저도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선생님은 좀 편안하게 사셨고 저는 좀 네. 어렵게 살아서 좀 발악을 한 거고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2018년 저는 제가 지금 2019년에 살아있는 게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하나 남았어요. 여행에서 얻은 게 뭐냐? 여행에서 얻은 거 뭐냐면 저는 제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돈 없이 갔어요. 진짜 불쌍하게 다녔어요. 돈 있었으면 저도 여유롭게 다녔을 여행을 돈 없이 다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게 더 많았고요. 거기서 많은 낮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돈 없으니까 낮은 곳으로 다니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고 불쌍한 사람들 보고 하면서 제가 또 눈물이 많아서 울기도 했는데 그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엄청난 거였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스님 존경하는 스님 계시지만 종교는 제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신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수히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당신은 많은 선물을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 나한테 준 게 뭐 있다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한 두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이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선물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도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끝났어. 아직 안 끝나긴 아직 중에 제가 교수님이 제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제가 많이는 못 읽어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호흡이 짧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리고 현장감이 굉장히 생생해요. 그게 매력이었는데 이제 칼럼을 쓰시는 분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또 그래서 이제 그 곳곳에서 이렇게 작가의 그 정치적인 견해가 드러나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이 어떤 것도 그 정치 사회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수필에서는 그 종교나 정치색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이렇게 너그럽게 수용이 되는 상황이면 저는 한 반 정도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 수필 한 자락에 슬쩍 이렇게 껴넣어갖고 아주 잘 묻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 작가의 그 정체성이 선명하게 와닿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세 편에서 연달아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쉬어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까 그 선생님의 지금 그 이력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뭐 이런 정치 사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상이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 다작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하고 또 보면 아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작가인 것 같고 또 지금이 한참 그런 때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칼럼과 수필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그러니까 경계죠. 차이라기보다 그 경계가 뭔지 그리고 경계가 있다면
수필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그 글을 쓰고 싶은지 그 지향점이 있으신지. 네. 예, 제가 칼럼을 한 4년 썼습니다. 근데 칼럼 내용이 주로 그 남북관계 저희는 약간 진보 성향의 남북관을 가지고 있고 남북관에서 이렇게 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남북 간의 통일까지 꿈꿔보는 그런 내용의 칼럼을 주로 썼어요. 근데 칼럼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글을 접한 게 제가 쓰기 시작한 게 칼럼이에요. 제 윗분 제가 모시던 분이 칼럼을 한번 써보라라는 제언하에 제가 글을 처음 썼어요. 저는 진짜 편지도 잘 쓰지 않고 일기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문학도 물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칼럼을 쓰면서 굉장한 통제와 검열 속의 칼럼을 썼기 때문에 칼럼은 저한테는 감옥과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칼럼은 전문가 집단 박사님들 무슨 통일부 관련 고위직 그분들과 공유하는 칼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압감 속에 그다음에 검열 속에 그렇게 칼럼을 썼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칼럼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급히 습득한 그 지식을 전달로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반해서 수필은 저에게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수필을 쓴과 동시에 그 모든 그 족쇄나 규율, 규칙 이런 걸 다 벗어 던지고 제가 쓰고 싶은 것만 쓴 것이 바로 수필의 세계였어요. 그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그렇게 누군가를 속박하는 그런 어떤 그 옥죄이라면 수필은 자유고 나는 그러면 수필 속에서 내가 과연 철학이나 깊이 있는 문학적 가치로 반드시 논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가 수준이 낮은 작가라고 해도 저는 그냥 제 뜻대로 저는 그냥 제 얘기하고 싶어요. 수필 속에서 제 슬픈 얘기 있으면 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저에게 수필이고요. 수필은 제가 혹시 수필의 문학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필의 역할, 내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남이 들어주시기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수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수필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과 다른 시 이런 것과 달리 수필의 영역에서는 제발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저 솔직히 수필의 그 형식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이야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저만의 향기 나는 수필 쓰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 그 세 번째 질문이 결국은 두 번째하고 중복이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여쭤봤는데 이 두 번째 질문 답변에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미리 말을 맞춰봐야 된다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아침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그 소통하고 이렇게 공감 능력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단숨에 익히는 글하고 또 문학적인 완성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매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말씀드린 거는 뭐 정확한 문장,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 명확한 기승전결 이런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그걸 완성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글이 깊이 와닿는 건 사실이지만 그 철자나 문장이 이렇게 파괴돼도 매력 있는 글이 있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처음 그 충격을 받았던 게 권이라 선생님의 똥창에 불이 붙었다라는 글을 봤는데 아주 그냥 문장이 이렇게 과감하게 파괴됐었어요. 심지어 철자도 이렇게 바꾸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SST에 오자마자 아마 그걸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바로 제가 그때는 독자평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자평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의 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죠? 떼제베에서 울고 이치에서 울다. 이것도 도입부가 참 평범치 않아요. 근데 그 파울로 코엘료의 그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그 천장을 펼쳤을 때처럼 이렇게 좀 사람을 막 잡아끄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이나 그 문장이 기존 수필로서는 좀 낯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선함으로 봐야 할지 이제 미완으로 봐야 할지 이제 그 독자의 평이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께서 고소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이제 내싸두기로. 내싸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신입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질문하셨던 선생님께서 김현수 선생님이셨네요. 참. 네. 그제 글에서 그 낯선 점을 이제 신선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른 작가분들께 그 제 색깔을 설명할 그 기회를 주려고 질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드리자면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경화 선생님 글이 참 새로워요. 근데 새롭다는 게 꼭 그게 뭐 발전이라는 의미인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통 방식이 허용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수필이 그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다양한 작법으로 또 그만큼 다양해진 독자층을 끌어오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경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좀 젊은 층에서 좀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로 이제 새로운 독자층이 유입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라는 다른 세대 아니면 또 뭐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하고 수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필 흥행을 목표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흥행이라는 게 결국은 대중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발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선한 작가분이 나와주셔서 저는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태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이현주 선생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아까 제가 못 드린 거예요. 제가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난 그런 글을 쓰겠다라고 표현했지만 저에게 또 사실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작가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저도 작가로서의 소양 내지는 문학계에 어떤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제 글은 여기 우리 선생님께서 그럼 미완의 글이냐 아니면 이걸 신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저는 네, 제 글은 미완의 글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미완의 글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쓴 글을 매번 들춰볼 때마다 고치고 싶은 부분이 나타나요. 신문은 고치면 고칠수록 짧아지고 산문은 고치면 고칠수록 길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뭐 교수님께로부터 들었었는데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듯이 저 역시 완벽하지 않고 여기 누군들 완벽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누군들 그가 쓴 작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미완이고 저 역시 저는 초보자고 제가 작가 소개 때 쓴 것 같아요. 항상 첫 경험은 완벽할 수 없듯이 제 글은 지금 현재 미완이고 그 다음에 제가 글 쓰는 이 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이거는 뭐 너무 수준이 낮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독자분의 어떤 판단 정경학으로 빨간색이야, 정경학으로 노란색이야, 아니면 초록색이야. 그것은 독자분의 몫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은 그냥 미완의 글입니다. 예쁘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번 패널로 제가 지명됐다고 했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경화 선생한테 물어볼 게 뭔가 근데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으로 물어볼 게 없더라고요. 왜요? 근데 어쩌면은 물어볼 게 없었다는 것은 네.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나쁜 의미일 텐데 궁금하고 뭐라고 해야 될 텐데 정말 내가 정경화한테 궁금한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쩜 정경화라는 작가가 이번에 특집을 했는데 정경화 등단작을 봤을 때 내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물이 탄생했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82호에
제주도 여행하는 것을 썼을 때 그 여행기를 제가 이제 평을 썼습니다. 평을 쓰면서 그 뒤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는 거니 그냥 여행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열려 있는 공간이어도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작가 스스로가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여행이 준 어떤 의미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평에서 당신이 그 결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의미가 얼마나 새롭냐? 어차피 당신이 갖고 있는 신선함이 그 뒷부분 때문에 죽었더라 라고 내가 이제 평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정경화 선생이 등단을 했고 그리고 우리 주관 선생님하고 어떻게 두 분이 아삼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죽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경화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실직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이분들이 막 산책도 오랫동안 하시고 어쩌고 하다가 정경화 선생이 글을 쓰기 위해서 독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보면은 당신은 유명인이십니까? 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 핸드폰에 아주 여러 가지 데서 그쪽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으로 온 사람들이 하도 여럿이니까 까양각색을 여럿이니까 그 외국 그 경찰이 당신은 유명인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쩌면 이분들한테서 제가 봤을 때 유명인이 못된 것이 원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여행을 글을 쓰게 한 권의 책을 그것도 독일로 가서 한 권의 책을 써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 분량을 써왔어요. 근데 첫 번째 충격은 나하고 틀려. 나는 책 쓰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마디즘이라고 했던 완전히 노마드예요. 유목이 있는 사유를 이 친구는 진짜 유목이 있는 사유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빙빙 돌아가면서 어떻게 글을 쓰지? 그러니까 그에게는 뭔가니 그 외국의 그 낯섦이 주는 그 충격 속에서 글을 써야 되는 그 분위기가 나하고는 틀린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정경화하고 패널로 나올 때 우리 조정은 주관한테 제가 엄청 부각을 들었는데 행여 때려잡지 말아라. 당신은 우리 이야기가 입이 나이 든 세대여서 젊은 작가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거는 이 사람하고 정말 글을 쓰러 골방으로 가는 나와 글을 쓰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는 이 차이는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편의 5편 중에서 4편의 여행기가 써졌는데 저는 또 이번에 제가 정경화 평을 써야 될 겁니다. 정경화 평을 쓰는데 사실 그 평은 첫 번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진 뒤에 숨어서라는 작품하고 핑계라고 맨 마지막이라는 작품이고 세 편의 이야기는 여행기예요. 여행기인데 저는 그 여행기는 거의 평에 안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도 있는 거니? 지금 여행기를 쓰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정경화라는 이 작가가 외국에 나가서 겪은 그 에피소드들이 본인에게는 그게 사건인데 그게 독자와 나눌 수 있는 사건일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내한테 별로 안 온다요.
또 당신이 겪은 거지만 또 그런 겪은 이야기를 다른 데서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게 아직 그 에피소드가 문학으로 오는 데까지는 뭐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뭐 보니 그가 애국의 그 낯섦에서 느꼈던 그 충격으로 그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주는 것도 한 중요할 것 같아서 애국에서 글을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시면서. 네. 그 외국에서 글 쓰는 거,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시죠. 골방이 가장 글쓰기 집중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너무나 낯선 곳, 그곳은 곧 더 가혹한 골방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우리가 흔히 나 부끄러운 일 당했을 때 나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무인도로 아무도 모르는 곳. 그 사건이 잊혀질 때까지 좀 있다 오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외국에 가서 글 쓴다는 거 골방보다 더 지독한 고독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거 인정. 네, 그래서 저는 그 호텔에서 그 약간은 거지 같은 호텔에서도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차 안에서 글을 쓰면 진짜 잘 써집니다. 왜냐면 누가 보고 있어요. 저와 다른 누군가 보고 있으면 너무나 겸연쩍어서 막 글을 써야 돼요. 그럼 거기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으면 먼저 보일 거야. 내가 먼저 보일 거야. 뭔가 괜찮은 여인처럼 보일 거야라는 자기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 그 겸연쩍음, 그 낯설음, 그 막 시선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글을 엄청나게 집중해서 씁니다. 그리고 하여튼 외국이란 곳이 그렇게 아마 교수님도 언제 훌쩍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 말 안 통하는 곳을 한번 가보시면 지독한 그 외로움 속에서 글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글 쓸 때는 내가 완벽하게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기존에 뭐 하얀 옷을 입고 살았다면 외국 가면 그들이 저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이 일고요. 물론 여행을 외국에 가면 제가 외국에 갔기 때문에 그 비행식이라든지 거기서 만났던 에피소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의 뭐 어떤 심리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했던 곳이 독일이었는데 독일이라는 한 곳이 또 프랑스로 연결되고 프랑스가 또 다른 나라로 연결되면서 저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가 그동안 삶으로 인해서 좁혀져 있던 저의 시각은 반드시 넓어졌고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러 나갈 때 밖에 나가는 이유는 보다 더 철저히 외롭고 골방 같은 곳이어서 그렇게 됐고 그런 곳에 썼습니다. 근데 무척 잘 써졌습니다. 확실히 틀려요. 이 세대 차가 확실히 납니다. 지금 우리 문학사에서는 1930년대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현대 문학이 이렇게 태동하는 시기였어요. 3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30년대 문학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그쪽이 개화가 한 30년 정도 빨랐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1910년대 정도가 우리 1930년대의 분위기고, 1930년대에 가면 일본은 거의 이 서구의 문학의 최고 수준을 거의 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문학의 일본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보니 차소설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보니 작가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직접 쓰는 그런 소설의 형식. 그러니까 일본 문학의 가장 큰 특색이죠. 근데 그건 스펠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고 그 차이는 자기가 겪은 바를 이렇게 쓰는데 그 겪은 바라는 게 좀 야한 것들이야. 야하고 근데 그들은 뭐니 인간의 가장 단면적인 면을 그것이 폭로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본 문학에서 1930년대 사소설을 비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
저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서구의 개인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썼던 것을 시작을 누소우 고백론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누소우 고백론이라든가 괴테 그 시대의 작품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서구의 나는 이미 사회화된 나다. 근데 일본의 나는